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목은 경제 전망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저희가 전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이 전망이 맞을 확률은 제가 볼 때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전망을 하는 이유는 이 트렌드라는 것이 수시로 변하긴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고 변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변하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있고 통제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충북 경제처럼 이렇게 아주 소규모 경제인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트렌드를 바꿔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변하지만 그 변하는 거를 어떻게 저희를 빨리 캐치업해 갖고 그걸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제일 핵심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능하면 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트렌드들을 아주 간단하게만 좀 정리해서 이것이 우리 충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망과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는 아시다시피 그 코로나라는 외부적 충격 때문에 이런 경제 현상이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코로나라는 사태가 해결이 돼야지 이 경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이미 우리가 많은 내상도 입었고 그리고 뭐는 변화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되돌릴 수는 없고 어떤 형태라든지 새롭게 이렇게 적용돼야 될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반영해서 그 IMF에서 보통 전망치를 발표하고 수정 전망치를 하고 기묘한 경우에 한 번 더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2020년도 경제 전망을 할 때 보니까 한 6번에 걸쳐서 수정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너무 수시로 변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어디를 튈지 몰라서 이 경제 수정 전망을 많이 내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 변수들은 이제 결국 코로나 문제가 될 것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계 각국 정부가 지금 통화 정책을 굉장히 그 양적 완화 정책을 써서 이 통화량이 엄청 증가하는 정책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기 현대통화이론이라는 걸 제시해놨는데 이거는 요새 아주 마이너한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이 통화량을 증가시킬 때 이것이 보통은 이제 이 경제 성장률과 비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에 현대 금리가 이 경제 성장률보다 낮다고 하면은 그때는 통화량을 아무리 증가시켜도 이것이 인플레이션에 이런 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이 지금 바이든 정부가 이 통화량을 무제한적으로 증가시키는 이론적인 근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전망을 해보면 우리나라 경제는 마이너스 2020년도에 전체를 보면 IMF나 이 OECD 똑같이 마이너스 1.1%인데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잠정치를 발표했습니다. 그 마이너스 1.0%로 해서 세계에서 그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이 아니라 저성장이 가장 낮은 이런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 경제를 언제 회복할 것인가라는 걸 지수로 구해봤더니 우리나라는 이제 2021년 올해 회복이 될 것 같고 유럽이나 이런 데는 2022년도나 돼서 회복이 될 거로 이렇게 전망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2021년 전망은 이건 이제 이 주요 전망 기관에서 한 전망치를 평균 낸 겁니다. 그래서 이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대략 2021년은 한 3% 내외에서 결정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2020년도 그 잠정치를 발표한 것 중에 참 그 고무적인 것들이 물론 이제 민간 수요나 이런 쪽은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정부가 이제 이 경제 성장을 견인했고 그다음에 더
고무적인 것은 설비 투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는 것이 이것이 기업이 어쩌면은 성장 환경을 좀 유리하게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재부가 2021년 경제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이때 2021년 3.2%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 3.2% 전망한 것은 이거는 백신이 제대로 공급이 돼서 적어도 3분기에 가서는 일반 접종이 다 맞춰지고 어느 정도 집단면이 형성돼서 2022년도 가면 완전 종식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3.2%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이걸 이제 다시 이 백신 보급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을 전망을 해봤더니 대략 이 백신 접종 전에 확진자 수가 좀 더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 효과가 한 분기씩 뒤처질 때 그 효과를 보면 시나리오 1, 2, 3은 한 분기씩 뒤처질 때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2021년도 성장률이 0%,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8.3. 그래서 백신 보급의 효과가 얼마나 빨리 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라는 거에 의해서 성장률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결국 이 지금의 경기 문제는 백신 보급과 결정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방 안에서 하여튼 이 바이든이나 이런 정부가 들어서면서 글로벌 경기 환경이 좀 좋아질 거다, 수출이 회복될 거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해외 의존도는 거의 저는 80% 가까이 됐습니다만 지금 한 70%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수출 환경이 좋을수록 우리에게 경제는 유리하게 작용하는데 특히 이 중에서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2021년 올해도 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도 좋을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양적 완화 정책이 계속 지속될 거다. 확장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이 글로벌 환경을 좀 유리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고 이 하방 리스크로는 각 국가가 이 보호무역 조치를 할 가능성이 크고 백신 보급의 문제들이 어쩌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거다.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과 부정적인 정리한 겁니다. 근데 이 밑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양적 완화 정책으로 통화량을 시중의 유동성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유동성이 실제 실물로 잘 연결이 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실물과 금융 간의 괴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금융 수혈이 잘 안 돼서 이런 이 도소매 음식 숙박업의 서비스업들이 굉장히 침체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 금융자산 쪽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많은 돈이 시중에 뿌려졌는데 이 돈들이 실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이 금융자산 쪽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죠. 아마 얼마 전에 제가 한 통계를 보니까 청년 취업자들이 한 70% 정도가 주식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대개 개인 부채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부채를 받아서 이렇게 주식 들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거기서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한 50% 났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이렇게 주식 쪽으로 해서 뭔가 돈을 버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2019년도 GRDP가 작년 12월 23일 날 발표했는데 이때 참 통계적으로 보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충북이 2010년도 이후에 10년도부터 보면은 전국 평균 성장률보다 낮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2019년도에 전국 평균 성장률이 2.1%였는데 충북은 1.7%를 해서 밑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아진 이런 걸 보였는데 그렇지만 향후 5년간 평균 성장률을 구해보면 전국에서 1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규모 대비 경제 추이를 보면은 3.04%에서 3.62%로 약간 줄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들이 이 수치만 보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그 어느 지역의 그 평균적인 성장 규모를 얘기할 때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인구 지표입니다.
우리 충북은 2010년도에 인구 비중이 3.06% 정도 됐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는 인구 비중이 3.09%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0.03%밖에 이 인구는 늘지 않았는데 이렇게 경제력은 3.04에서 3.62까지 올랐으면은 이건 굉장히 큰 경제 성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은 성장이 높은 산업은 역시 그 정부가 많은 재정 지출을 했던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공공행정 이런 분야고, 그다음 전자전기, 정밀, 그다음 2차 전지가 포함된 산업들이 성장이 높았습니다. 성장 기여도 보면 제조업이 역시 전체 성장의 80.5%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 기여는 여전히 제조업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2019년도에 이렇게 왜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을까라는 거를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더니 일단 농업 부분에서 이 성장이 좀 더뎠습니다. 전국에 비해서 낮았고 아마 이거는 이 과사성병이라든지 태풍 이런 피해를 많이 받은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성장 기여도 엄청 높았는데 2019년도를 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수출액 추이가 이 반도체 시장이 너무 안 좋아갖고 이때 굉장히 이 성장 기여도가 좀 작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이제 건설업이 2019년도에 결정적으로 소위 침체를 겪으면서 이 성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이 부진이 되면 이것과 후방 관련 사업들이 뭐 시멘트라든지 이런 이 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충북 경제의 어떤 성장을 주력 동력으로 끌고 가는 산업들은 나름대로 뭐 평균 선방을 했었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소위 전통적 산업이라고 했던 부분이 조금 소위 침체한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수치를 봐도 여기 보시다시피 기업 부분이 굉장히 성장 기여도가 낮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몇 가지 과제들이 정리했습니다만은 이제 충북의 경제 정책이 이렇게 신성장 유망 산업도 물론 추구해야 되지만 그 외에 어떤 전통적인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들과 동시에 소위 성장 지원 정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20년도 충북 경제 성장을 전망하면은 약 저희 연구원에서 추정한 이건 저희들이 12월 말쯤 했던 겁니다. 사정이 조금 변했습니다만은 그때 4.79%가 돼서 전국 평균 성장률 2.96보다 한 1.84% 이상 더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 GRDP를 계산해 봤더니 2020년도의 경우 68.2조 원, 2021년도에 71.5조 원을 기록해서 전국 대비 경제 규모가 3.73에서 3.79%가 되는 걸로 추세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4%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마 한 7에서 한 9% 이상의 성장을 추가로 해야 되는 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2020년도 경제를 전망하는데 상반기 대회는 상대적으로 우리 충북이 제조업 기반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의 피해를 서비스 부분에 집중됐다고 보면은 우리 제조업은 코로나 피해가 좀 상대적으로 덜해서 전국 비중이 저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설업이 2020년도엔 굉장히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2020년도에는 우리가 추세 예측한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방 위협 요인도 있습니다. 이 팬데믹이 얼마나 계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4% 경제를 넘어서 5% 경제를 달성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먼 미래라기보다 아주 이 미래 중요한 과제를 볼 수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인구가 많이 늘면은 경제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 2020년도 출생률이 0.836으로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충북도 0.98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출생률이 작으니까 인구 유입을 통해 세워야 되는데 이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대안은 1인당 생산성을 높여갖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이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1인당 자본 생산성을 높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위 자동화라든지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도입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은 부가가치를 높일 수는 있지만 고용이 감소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정책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축은 고용 창출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용 창출을 어디서 주로 일어나냐면 전통 제조업이나 그 서비스업 쪽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이나 이런 데서 이런 쪽을 좀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북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트렌드만을 여기서 골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트렌드를 잘 이해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걸 잘 우리에게 적용하느냐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탄소 문제입니다. 지금 뭐 탄소는 기후변화 직접 관련이 있어서 IPCC에서 1.5도씨 높이는 그 한계를 정하고 그때까지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소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탄소 문제는 이제 글로벌 이슈가 돼서 우리가 통상 환경 속에서 이 탄소 문제는 이제는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이런 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ESG라는 ESG 경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ESG 경영이라는 것은 이제 기업이 경영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가 환경 문제, 그다음에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이 협력이나 사회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혹은 거버넌스에서 단일 지배 구조인지 어느 복합 지배 구조인지를 생각하는 이런 경영 방식이 일반화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경쟁 시장이 아주 굉장히 과열될 조짐이 보이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제일 밑에 보시는 그 CCUS라는 탄소 포집 활용 기술, 그러니까 탄소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를 적절히 포집해서 이걸 재활용할 수 있으면은 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더라도 저감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기술은 앞으로 이걸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판도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이제 화석연료 대신 전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 충북은 특히 태양광이나 이 2차 전지 쪽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자체가 아니라 에너지를 만드는 이런 부품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 추진 계획이고 우리 정부에서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에서도 지금 현재 탄소 배출 관련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조만간 기본 계획이나 이런 것도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충북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래 전국에서 봤을 때 한 10위 정도 수준으로 그래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산업 부분에서 보시면은 여기 비금속 광물 쪽에 탄소 배출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 비금속 광물이라는 게 가장 주종이 뭐냐면 시멘트 산업입니다. 결국 탄소 배출의 거의 50.1%가 비금속 광물에서 나오는데 이 중 대다수가 시멘트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멘트는 알다시피 저기 이 단양 제천 쪽에 많이 집중돼 있죠. 아까 국장님이 자원시설세 그 시멘트세 부과하는 것이 이런 맥락에서 이 어떻게 온실가스 줄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봤을 때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부품 경쟁력은 굉장히 뛰어난데
정작 에너지 생산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는 우리에도 에너지 전환을 해서 많이 생산 및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탄소를 저감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이 정책 방향으로는 탄소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기존의 에너지 효율성을 제일 높이는 이런 생산 공정을 찾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엔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이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이 경영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순환 경제 모델, 그다음에 탄소 흡수 능력은 이 탄소 포집 기술을 빼면은 제일 많이 흡수하는 것이 이 나무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수목들이 이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저하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보통 이 수목이 30년의 나이가 30년이 넘으면은 흡수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 고령 수목을 빨리 교체해서 탄소 흡수 능력이 큰 나무로다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탄소 흡수 능력을 많이 제고하면은 이것이 나중에 국제 간 탄소 배출권 거래를 할 때 우리나라가 오히려 탄소를 이 배출권을 흡수 능력을 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생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협의체는 이런 협의체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이런 소위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 탄소 문제는 이 정책도 중요하지만 소위 일반 생활 속에서 이런 것을 달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바이든 닉슨입니다. 바이든은 뭐 다 아시다시피 79세 고령이고 아마 이 사람은 한 기만 하고 그만둘 거라고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죠. 근데 이 미국 정부는 독특하게 의회의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만 행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네 가지만 꼽았습니다.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집행 권한이 여기 의약품의 지적재산권 유예.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의가 됐던 건데 우리 충북은 굉장히 유리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약품의 지적 소유권을 가진다는 얘기는 독점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의 의약품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오바마 케어 때 이게 늘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유예시킨다는 얘기는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이런 그 바이오 생산 관련돼서는 수입 개방을 해서 자유롭게 이 경쟁을 시켜서 의약품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바이오 생산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특히 충북은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거다 예상이 됩니다. 이건 이제 SDR은 이제 저소득층에 재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빠르게 기후협약 정상화. 이거는 이제 이 행정 권한으로다 의회 동의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의 정책 주 이념은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관심 있는 건 통상적입니다. 바이든은 기존에 트럼프처럼 이렇게 1대1 당사자 간에 이렇게 협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든은 다자간 협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범을 중시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 GVC는 여전히 미국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내 경제 정책은 약 7.2조 달러를 쏟아부을 거고, 그래서 미국 유동성 문제라든지 그 확대 재정 정책 이런 걸 통해서 그 수요가 우리 충북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통상 정책으로서는 이제 이게 과거 역사를 봤을 때 미국 GDP의 30% 정도가 되기 시작하면 미국이 적극 견제를 해왔다 이렇게 이런 추세를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대표적인 일본의 경우가 해당되고, 중국은 이미 그렇지만 이 타이밍을 놓쳐서 66%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견제가 좀 늦었다라는 이 미국 내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중국의 견제를 하게 될 거다.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될 건데, 여러분 아마 아시다시피 중국이 작년 10월인가 11월에 중국 경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어떤 쌍순환 정책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그 핵심은 그겁니다. 중국이 앞으로 이제 수출 주도형 경제가 아니라 내수 중심의 경제를 갖고 가겠다. 그러니까 14억 인구라는 굉장히 큰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수 중심으로 가고, 또 하나는 기술 면에서 선진국을 앞서가겠다. 이 큰 골격을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중국 내수 시장이 커질 텐데, 지금까지 중국은 이게 뭔가 중간재나 이런 걸 갖고 와갖고 조립을 한다지 그래서 최종재를 수출하는 구조였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최종재 시장 자체가 중국이 된다고 보면은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 시장이 좀 더 커지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바이든이 취임하고 나서 전반적으로는 우리 한국 경제에 유리한 상황이 됐을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충북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정을 해봤더니, 총 바이든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 총 수출이 한 0.6에서 한 2.2% 정도 증가하는 걸로 추정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0.1에서 0.4% 성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국 경제가 성장했을 때 충북 경제는 얼마나 성장하는가를 봤더니, 한국 경제 1% 성장하면 충북 경제는 한 1.25% 성장하는 걸로 예측이 돼서, 그래서 대략 충북 경제는 약 한 0.12에서 0.5%의 성장을 가지게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 충북 경제는 한국 경제에 비해서 더 성장률이 좀 높은 결과를 가져올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별로 다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이 바이든으로 인해서 어떤 분야가 제일 성장의 혜택을 누릴까라는 거, 바이오나 태양광, 시너지, 당연한 겁니다. 이런 IT 관련 산업이나 이 바이오 쪽에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영향이 적거나 부정적인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응 방어로는 아무튼 이 수출, 우리 충북도 마찬가지로 해외 부분에 성장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 전략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이 GVC가 새롭게 형성이 될 텐데 이런 포지션 정립이 필요하다. 특별히 이 수출과 관련해서 이 큰 트렌드가, 기존에 수출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역시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인데, 이제는 이 미국이 주도적으로 나오면서 이 가장 중요한 조건을 내거는 것이 환경, 그다음에 노동 인권 문제, 그다음에 이 안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디지털 기술과 관련해서는 안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들을 어떻게 적절히 피해가면서 저희들이 수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를 소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탄소 배출 저감 정책이고, 이런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 축복을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 이건 감염병 역사, 이건 경제 위기가 심화됐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예측을 했지만 성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고 좀 더디게 오래 갈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보통 나이키형이 될 거라고 보통 많이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K자형으로 간다는 얘기가, 이게 큰 틀으로 성장을 가더라도 이 흐름이 한쪽으로는 성장하는 국면이 있고 한쪽으로는 쇠퇴하는 국면이 양극으로 가서 이게 합치니까 어느 정도 이 완만 회복세를 보인다는 건데, 특별히 선진국은 좀 발전할 거고 신흥국은 좀 약간 그럴 거고, 디지털 기반 산업들은 굉장히 성장할 거고, 전통적인 산업들은 좀 쇠퇴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가 듭니다. 특히 이제 이 계층별을 봤을 때도 이 자영업자들이나 비정규직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고, 그렇지 않은 고학력자들이나 정규 근로자들은 나름대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거다. 그래서 양극 현상이 심화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통계를 봐도 자산 증가율이 아까 소득 증가율이 훨씬 높습니다. 온라인 쇼핑은 굉장히 커졌는데 오프라인 쇼핑은 작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양극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몇 가지 뚜렷한 트렌드는 6가지 트렌드를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정부 기능이라든지 특별히 이 비대면 사회에서 디지털 경제가 그 4차 혁명 기술이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될 거다. 이런 현상들을 6가지 트렌드를 봤습니다. 그래서 경제 분야는 이렇게 변화가 예상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지속 성장을 할 것인지를 저희 키워드 몇 개를 뽑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결국 우리의 이 대응 방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그림을 이 서핑하는 거를 그림을 그렸는데 저는 서핑을 모릅니다만은 서핑의 기본 원리가 파도 위에서 아무튼 빠지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떠다녀 있어야 된다 얘기죠. 다시 말해 이렇게 큰 이 트렌드, 거대한 파도가 있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 파도를 진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미국 같으면 혹시 가능하겠죠. 근데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 이 파도를 잘 타는 것이 필요하다. 이 메가 트렌드 혹은 작은 트렌드를 잘 이해해서 이 파도를 타는 게 중요하고 이 파도를 우리 환경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야 될 파도는 어떤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는 이런 메가 트렌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 기업 환경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 기후 아젠다, 탄소 중립 경제 문제라든지 통상 환경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파야 될 파도고, 그다음에 감염병 문제들이지, 양극화 문제, 이 GVC를 어떻게 적절히 참여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타야 될 파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도를 잘 타기 위해서 충북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주체들이 협력해서 말 그대로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경제가 부가가치가 높이는 양적 성장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모든 도민들이 이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질적 성장이 필요하고 이 두 개 간에 이제 적절한 균형을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은 것은 양적인 성장이 가지고 있는 지구적인 위기를 우리가 경험을 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질적 성장을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지, 이 문제가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